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몇 년 전 겪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인데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산다고 살았던 저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시련을 줄까 하는 마음에 나쁜 생각까지도 해보았지만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생각하며 꾹 참고 또 참으며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몇 년 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한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아 출신으로 세차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족발집에 배달 일까지 하며 열심히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 차를 그 남자가 세차를 해주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건 역시 모두가 계획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며 부유하게 살았었어요. 워낙에 아버지 사업이 잘 되셨고, 아버지는 물려받은 유산도 있으신 상태라 어린 시절부터 도우미 이모님이 계시는 2층 집에서 지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린 후 어렵게 저를 가지셨고, 외동딸로 키우시며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워낙에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것이 있었기에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체도 잘 되고 계신 상태였었기에 엄마가 대리 사장님을 고용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면서 정말 인상 쓸 일 하나 없이 평온하게 커갔습니다. 그 대신 사회 경험도 없었고 사람을 보는 안목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힘든 일은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셨었으니까요.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어 본 적 없고 친구들 모두 하는 알바 한 번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자동차를 끌고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장을 땄죠. 그렇다고 딱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영문학과에 나왔고 집에서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자막 없는 미드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으며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 운동을 다니면서 친한 몇몇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백화점 쇼핑도 갔던 것이 저의 유일한 바깥 외출이었죠. 한창 요가 열풍이 불어서 고급 요가 센터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1년치 연애연권을 끊어놓고 딱 3개월 정도 다녔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남자예요. 20대 중반을 막 넘어서는 때에 제가 다니던 세차장에 새로운 직원이 왔었는데 정말 제 차를 최선을 다해서 세차를 해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단골 손님이 제게 유난히도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또 오셨군요. 근데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거 한 잔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비타민 음료인데 드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드려야 하는 건데 매번 올 때마다 얻어먹게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제 차를 너무나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감사해요, 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와 주세요. 이런 음료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 가려요. 제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겁니다. 어머나, 정말요? 그럼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너무 친절하던 그 남자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세차를 할 때가 되면 무조건 그곳에 갔었어요. 아직 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서둘러서 세차를 할 정도로 어느샌가 저는 묘한 중독 같은 것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특별히 남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저를 그렇게 반겨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던 잘 사는 남자도 있었고, 대학교 때 학회장을 하고 있는 선배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런 남자들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는 않더군요. 좋은 옷에 좋은 자동차, 그리고 말끝마다 명품하는 속물들 같이 느껴졌거든요.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그걸 일부러 티를 내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싫었었어요. 그런 남자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소소한 차림새였고 소박하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진짜 저는 그때 그 남자에게 호기심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의 얼굴과 말투가 떠올랐고 왠지 모르게 웃음도 나왔죠. 세상에나. 지금 생각하면 세차장 직원을 생각하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네요. 좋은 사람 다 나르고 왜 그런 사람에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꽤 오랜 기간 고정적으로 세차를 맡기고 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었어요. 항상 손에 물을 적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 들른 김에 작은 핸드크림을 장만했죠. 그게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감동한 그 남자는 그날 세차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세차를 해주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락처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빛부터가 아주 많이 세 보였고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강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사회 경험도 없고 무슨 일이든 끈기가 없이 생활하다 보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가 제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 있다면서 세차가 끝나고 직접 타이어를 갈아주면서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는 타이어 펑크 난 줄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아마 가다가 바람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퇴근 시간이고 차도 막히면 갑자기 타이어 때문에 난감한 일이 생기셨겠죠? 와, 생각해보니 진짜 아찔하네요. 달리다가 갑자기 그러면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저녁은 살게요. 마음껏 드세요. 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미소 씨의 성함대로 웃는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런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네요. 진짜요. 애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름답고 착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저 애인 없어요. 창피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애인을 사귀어 본 적도 없답니다. 에이, 설마요.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진짜 믿기 힘든데요. 이날은 이렇게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답니다. 제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서로 했었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그 사람은 저를 아빠처럼 잘 챙겨주더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허전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제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몇 번의 만남이 더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이 한창 커져나갈 때쯤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제게 갑자기 헤어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미소 씨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고아가 어떻게 미소 씨랑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 서로를 잊고 지내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고아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고아건 아니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아니에요. 괜히 저 같은 놈 좋아했다가 미소 씨만 힘들어져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소 씨와 함께 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부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래요. 상민 씨는 저 안 좋아요? 네? 저는 벌써 이렇게 상민 씨한테 빠져버렸는데요. 상민 씨한테 빠져버리게 해놓고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본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미소 씨,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저같이 못난 놈 말고 더 멋진 사람 만나세요. 미소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진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고, 그날 저희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그 사람을 더더욱 갖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날 저는 한 마리의 어린 강아지처럼 낑낑대며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엄마가 아시면 정말 날벼락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는 너무나 좋았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낸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강함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왠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함이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 엄마는 자연스럽게 저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허구한 날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뭔가가 있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회사의 안 좋은 분위기를 딱 눈치채고 자를 사람은 자르고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 있는 거지?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우리 딸의 혼을 쏙 빼놨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왜 모르겠어? 엄마는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 모르니? 누군지 얘기해봐. 우리 딸이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게 된 그 남자가 누군지? 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명예나 집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 엄마. 그냥 여기까지만. 어? 아니, 그럼 학교는? 직업이 뭔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디서 만난 건데?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럴래? 엄마한테 비밀로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진짜 다 얘기해 줄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엄마도 그 사람 보면 좋아하시게 될 거야. 미리 조건만 듣지 말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줘요, 엄마. 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싫어하고 반대하실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말로 남친의 얘기를 미뤘습니다. 엄마는 궁금하시다며 계속해서 물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아 출신의 세차장 직원과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제 딸이라도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는 제가 굳이 사회에 나가 험한 일을 당하며 일을 하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슬슬 인생을 즐기다가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시길 바라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를 키우시는 게 인생 목표이셨고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그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저의 연애는 불이 탈 정도로 너무나 뜨거웠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믿고 따랐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 사람이 가끔 이상한 면을 보일 때에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데이트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은 후 급한 일이 있다고 들어간다던가, 유난히도 어떤 아이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제 기분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런 것도 모두 다 저는 용서가 될 만큼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남친에게는 아주 많이 아끼던 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사정상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남매보다도 더 돈독한 사이라고 하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게 오늘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이렇게 갑자기? 어디 가는데? 오빠 급한 일 있어? 혹시 또 그 애 때문이야? 그게 애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 오빠 애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순 없어. 오빠한테는 내가 그 애보다 안 소중해? 어? 오빠가 많이 아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번번이 이러면 내가 속상하잖아. 그래, 그래, 알아. 오빠는 세상에서 우리 미소가 가장 중요해. 하지만 그의 사정이 워낙 딱하니까 도와주는 것뿐이야. 내가 이렇게 잘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도 아이 낳았을 때 그 복을 받는 거라고 하잖아. 치, 오늘은 나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도 따라갈래. 어차피 병원에 데려다 주기만 할 거잖아. 어? 같이? 그래, 같이. 몇 번 내가 양보했지만 오늘은 나도 양보 못해. 나도 같이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남친을 따라갔습니다. 남친은 몹시 당황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남친에게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떤 낡은 다세대 주택 쪽문 앞에 차를 세웠고 잠시 후 남친은 아이와 아이 엄마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고아원 동생이라고 하니 왠지 저도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빠랑 데이트하고 있다가 아이가 아프다기에 제가 양보했죠. 근데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정말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어디서 봤겠어요? 마주칠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꼭 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혹시 뭐 운동 다니신 거 없으세요? 저 요가 좀 다녔었는데 거기서 봤나? 네? 요가라뇨? 저는 그런 운동 배울 처지도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서 낯이 익은 듯한 얼굴의 그 여동생이라는 사람은 왠지 저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왠지 저는 그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 여자와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지 못한 상태로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저의 사랑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남친 역시 친남매처럼 자란 사이니까 신경 쓸 것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저의 불타는 사랑이 계속되면서 저는 어느새 이 사람에게 온 정신이 팔릴 지경이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얘기했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대뜸 엄마에게까지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미소야, 우리 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뭐 고아? 세차장 직원? 미소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정말? 엄마의 말로 왜 그래? 왜 사람을 그렇게 출신이나 돈으로 따져? 직업 안 좋고 고하면 나쁜 사람이야? 오히려 부잣집 남자애들 부모 돈 갖고 펑펑 쓰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 많아. 난 내 남친이 부끄럽지 않고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 미소야,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부모의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안정적인 직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건 네가 너무 몰라서 그래. 아니야, 엄마.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엄마도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착하고 강하고
나를 아빠처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가 정말 완전히 그놈한테 홀려서는 절대 안 된다. 돌아가신 아빠도 싫어하실 거야. 내가 너를 그러려고 이렇게 귀하게 키운 줄 아니? 사람은 같은 부류라는 게 있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절대로. 엄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셨습니다. 남친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남친을 직접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헤어지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와 남친은 그런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근사한 꽃다발을 사서 함께 집으로 왔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남친의 얼굴도 보지 않으시고 방 안에서 앉아만 계셨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엄마는 행동하셨고, 결국 화가 잔뜩 난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당시 남친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고, 오갈 곳 없던 저를 위해서 함께 모텔에서 장기 투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곳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곱게 키운 딸이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도 받지 않자 결국에 엄마는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남친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결국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모든 준비는 엄마가 직접 다 해주셨고, 남친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 대규모의 예식은 하지 않고 소규모의 작은 웨딩홀을 빌려 조용히 식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결혼시키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저밖에 없었는데, 그런 제가 못마땅한 조건의 남자에게 홀랑 빠져 엄마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엄마의 입장이라도 정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남친의 배려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집도 넓기도 했고, 엄마가 그 당시에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1년 정도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집을 따로 얻어서 나가자고 했고, 남친도 그 얘기에 승낙했었죠. 남친에서 남편으로 바뀌니 안정감이라는 것이 훨씬 크더군요. 이 사람은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남편은 이상하게 몇 번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뭔가 제게는 말하지 못한 일이 있던 것처럼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엄마가 하는 얘기를 몰래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 자네 내 방에서 뭐 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이거 뭐 잊은 게 있어서요. 내 방에서 자네가 잊을 게 뭐가 있어? 내 방에 앞으로 들어오지 말게. 아무리 사위 장모지간이지만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굴지는 마세요. 어차피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싫어한다고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뭐가 어쩌고 저째?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어? 저를 어찌나 무시하고 비참한 꼴로 만드셨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벌써 잊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 기대할 게 많으신데.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자네 진짜 무슨 말이 그렇게 하나? 어?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죠. 더럽게 못난 주제에 어찌 이런 집안으로 장가를. 제가 죄인이고 로또에 당첨된 거죠 뭐. 죄송합니다. 다 죄송해요. 남편은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한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랍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제게는 한없이 천사처럼 행동했어요. 자신이 저희 엄마한테 너무 무시를 당했었기에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면서 먼저 제게 사과를 했고, 제가 있는 앞에서도 저희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사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 방에 몰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다 놓으려 했는데 자식을 도둑놈처럼 쳐다보는 저희 엄마의 눈빛과 말투에 비참함을 느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때 왜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남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항상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는 제게 아무래도 이 서방이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저기, 미소야. 이서방 말이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말이다. 에휴, 나는 분명히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명의로 된 그 건물 얘기도 꺼내지 뭐냐? 그건 돌아가신 아빠가 마련한 건데 말이야. 그 눈빛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엄마는 계속 그래. 마음이 찜찜하고, 아빠도 꿈에 보이고. 아유, 엄마 왜 그래? 아직도 이서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 이서방 좀 예뻐해 주라고 꿈에 나오신 걸 거야. 엄마가 그런 눈으로 자꾸 의심하고 쳐다보고 하니까 더 그런 거야. 제발,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예쁘게 좀 봐줘라, 어? 이때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저 남편 편만 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유독 결혼하고 나서 세차장 일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여러 업무들이 많아서 바빠졌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형님이 오픈한 가게를 도와줘야 해서 늦게 온다며 제게 미안해하며 말을 했기에 저는 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온한 오후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너무 놀라 제대로 운전대도 잡지 못한 상태로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즉시 남편이 달려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는 너무나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적한 교회의 길을 가시다가 큰 화물차에 치였다고 하시는데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만큼 운전에 대해 예민하신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니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잃게 된 그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잃었고 한참 후에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련된 장례식을 무슨 정신으로 차렸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때 제 남편이 곁에 없었더라면 저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침착하고 강인하게 장례식부터 발인까지 책임지고 맡아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엉겁결에 엄마를 잃게 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낙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한 달쯤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자신의 동생을 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서로 어차피 외로운 사람들인데 다 같이 살면 어떨까? 그 동생네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 보면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형편도 워낙 어려워서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데 오갈 곳도 없는 처지고. 어? 난 지금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아서 내가 이러는 거야.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우리 집에 아이도 오면 당신도 조금 삶의 기쁨이 생길 거라고. 지금 당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쓰러지겠어. 아무도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해. 나도 일하면서 당신 걱정돼서 미쳐버리겠거든? 서로를 돌봐주면서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거의 우울증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의 고아원 여동생이 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뭔가 집안이 활기차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생판 모르는 남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생긋생긋 웃으며 제잘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챙겨주면서 밥도 함께 먹게 되었고 잠시나마 아이의 얼굴을 보며 비참하다고 생각한 저의 현실도 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뭔지 모를 정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여동생과 저는 서로 너무나 친해졌죠.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할 말 못할 말도 다 하게 되었고
가끔씩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에 나가 예쁜 옷도 사주고 할 만큼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날 때쯤 자꾸만 엄마가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꿈속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죠. 이서방이랑 당장 갈라서야 한다. 당장. 내 딸아. 제발. 너무나 선명한 꿈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깨어버렸는데 제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너무 선명했었기에 놀라서 물을 한 잔 마시러 밖으로 나와서 남편을 찾았어요. 마침 밖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여동생의 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금살금 그쪽 방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남편과 그 여동생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 진짜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로 있어야 되는 거냐고. 나 당신 전현이랑 같이 있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 역겹고 토 나와.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게 문제야? 얼른 서류랑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괜히 어떤 소리 하다가는 다 끝장난다고 알아?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밤마다 오잖아. 들키면 모두 다 산산조각이라고. 짜증나는 걸 어떡해. 코앞에 마누라랑 애 놔두고 딴 년이랑 놀아나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짜증이 안 나냐? 그나저나 당신 마무리는 깔끔하게 된 거지? 경찰에서 의심 안 하겠지? 그 아줌마 죽은 거 말이야. 그거 혹시 증거라도 남긴 건 아니지? 걱정 마. 내가 무슨 바보 멍충이냐? 깔끔하게 다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제 회사랑 집, 건물만 정리하면 끝나.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술술 얘기 꺼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잠자코 기다려. 다 해결되는 대로 우리 해외 나가서 편하게 가정 부수면서 살자고. 남편과 여동생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참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방으로 와서 옆자리에 눕더니 그새 코를 골고 잠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했어요. 밤새도록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에게 얼른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느꼈죠. 다음날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부랴부랴 회사에서 거의 실무를 다 보고 계시는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 엄마와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신 분이라서 제게는 거의 가족같이 여겨지셨거든요. 지금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라고는 그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저기 삼촌.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요. 지금 제가 제 남편이 삼촌 저 너무 무서워요. 미소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똑바로 천천히 말 좀 해봐. 저기 이서방이 그놈이 말이에요 삼촌. 아무래도 이상해요. 엄마 사고도 그렇고 저희 집 회사랑 건물이랑 이런 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미서방 안 그래도 요즘 회사에 부쩍 찾아와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는데 왜 무슨 소리니? 일단 내가 그 근처로 가봐. 지금 어디 있어? 다행히 집 근처로 오셨고 저는 그분의 차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법대를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경찰 쪽에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함께 행동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의 고아원 여동생의 통장에서 이상한 목돈이 오간 내역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여동생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도 몰래 진행했었는데 그건 역시 친자 관계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폭발해버렸고 회사의 부장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의 얼굴에 뺨을 2대 날려주었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넌 이제 끝났어.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어? 나 당신 남편이라고.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서야 돌아왔다, 이 쓰레기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해? 마누라의 애까지 딸린 놈이 나를 속이고 결혼해서 이 집에까지 들여? 너 사람 맞니? 사람 맞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넌 이혼이야, 이혼. 아이, 진짜 인연이 미쳤나. 에이, 누나. 남자 한 번 못 사귀고 빌빈 대리냥 구제해서 남자 맛 좀 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지? 참, 멍청한 년이 이제 와서 뭘 좀 알았나 보지? 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이혼?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절대 이혼 못해. 난 평생 이 집에서 살 거라고. 뭐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할게.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 좋은 집과 재산이 있는데 내가 미쳤냐? 애초에 너 같은 년한테 마음이 있던 게 아니고 이 배경들이 좋았던 거라고. 덕분에 내 아이도 다 누릴 수 있게 됐고 가시 같은 장모 없어지니 얼마나 편해. 온 세상에 내 건데. 어머,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의 여동생이란 년의 남편이 말을 거들어 제게 말을 거들거든요. 내가 요가원에서 잘 골랐지 뭐. 거기서도 아주 멍청하게 있더라고. 사람 구분할지도 모르면서 돈만 있으면 지가 엄청 똑똑하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야, 이제 나 기억나냐? 우리 요가원에서 봤잖아. 그 비싼데 내가 돈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뭐 이제 본전 뽑았으니 괜찮아? 그래, 너 그때 거기서 봤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나를... 그걸 이제야 알다니 진짜 멍청하군. 역시 돈 많은 애들은 어디 하나가 부족하다니까? 세상은 참 공평해.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작정하고 만나서 이렇게까지 만든 그놈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둘은 고아원에서 나와서 함께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미끼를 물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급 요가원에 다니며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운이 나쁘게도 제가 걸려들었던 것이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세상 한심한 여자였네요. 이제 와서 퍼즐을 맞춰보니 요가원에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자주 다니던 세차장에 남편이 직원으로 새로 왔으니 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반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부장님은 집으로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 엄마의 사고에 대한 용의자로 데려간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뭐야? 경찰? 니들이 갑자기 왜 난리야? 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를 왜 끌고 가? 이거 안 나? 안 놓냐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마 그때 그 자리에 부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이 나쁜 년놈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병원에서 눈이 떠졌고 수액을 맞고 있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떠올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그만 울어 미소야. 그러다가 또 쓰러져. 엄마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만 진정해.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어떤 딸인데요. 저는 정말 죽어도 싸요. 저 같은 애는 살 자격도 없어요. 우리 엄마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라고요. 아니야, 그러지 마. 자책하지 마. 나쁜 놈이 마음 먹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어? 저는 잠시 후 수액을 다 맞은 후 부장님과 함께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향했고 그들은 엄마의 사고와 관련된 증거로 인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더군요. 이미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와서 증언을 한 상태였고 그들은 영락없는 용의자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엄마를 죽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전적이 있었고 통장으로 목돈을 주고받은 증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엄마가 갖고 있던 건물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준비 중인 것도 발견이 되었고 돌아가신 엄마의 인감을 미리 떼어놓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저는 우연히 엄마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고 엄마의 이길장 맨 뒤편에서 그동안 찾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 같이 있었는데 그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방이 이상하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내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다. 내 차 타이어를 일부러 펑크내고 내 방에서 몰래 훔치려던 등기 권리증과 내 인감 도장. 도대체 그놈은 어떤 사람인 걸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일 그놈을 내쫓으련다. 엄마는 이미 남편에 대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을 붙잡고 저는 한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모든 사건이 조사가 완료되고 그 나쁜 놈들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려고 제 꿈속에 나와 말씀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 집안에서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되었겠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 모습은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강하게 사는 모습이 진정으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놓은 회사를 지키고 싶었고 제 집도 재산도 모두 지키려면 제 자신이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부장님의 뜻에 따라 회사에 출근을 해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문과를 나온 덕분에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나 바이어가 있을 때면 간단한 통역과 번역까지 하면서 일을 배웠죠.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가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나 아주 뻔뻔하게도 그놈에게서 옥중에 쓴 편지가 하나 왔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살고 있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악한 사람이 저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로 옮겼고 머지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 그놈과 함께했던 세월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분노와 슬픔이 찾아오는데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으로 향한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얼굴을 그렇게라도 뵙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거든요. 제 사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사시면 좋겠어요. 저에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연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그 어떤 사연과도 비교 못할 만큼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그럼 저의 넋두리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4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외모가 매우 출중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외모에 반한 여자 중 하나였고, 운이 좋게도 그이가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인연이 되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 둘째로 딸아이를 얻었어요. 그렇게 내 식구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보냈답니다. 저와 남편이 마흔이 될 때까지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벌이와 제가 사업을 하며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돈 때문에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부가 돈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저도 그 돈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답니다. 남편이 마흔의 나이가 되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후배들에게 진급을 빼앗기면서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 거죠. 대기업이라는 곳이 쓸모 없어지면 버려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은 다른 회사의 경력직으로 이력서를 수없이 넣어봤지만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여보, 눈을 너무 높이지 말고 찾아봐. 요즘 택배나 배달직도 열심히만 하면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괜히 큰 회사에만 기웃거리지 말고 땀을 흘려서 일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당신 나이 40밖에 되지 않았어. 요즘 그 나이면 청춘이나 다름없다고. 뭐? 나더러 그런 험한 힘든 일을 하라고? 나 명문대 나온 사람이야. 나 같은 엘리트는 머리 쓰는 일을 해야지. 몸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원래 큰 회사에서는 사람 하나 뽑는데 오래 걸려. 절차가 있단 말이지. 당신이 대기업을 안 다녀봐서 모르나 본데 취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어? 절차를 밟으려면 면접 전화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한테 연락 온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 명문대 졸업장에 대기업 직원이었다고 당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좀 차려. 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주 괜찮은 회사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으니 연락이 올 거야.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만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하지만 면접 보라고 연락 오는 곳은 역시나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싫지만 아이들은 커가고 저 혼자만 벌어서는 생계 유지가 너무 힘들었으니 매일같이 남편과 실랑이를 했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그래?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청소랑 빨래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돼? 아, 또 잔소리네. 알았어. 내가 이번 달 안으로 무슨 일 있어도 취직할 테니까 그만 좀 해라, 어? 이번 달? 어디서 연락이라도 온 거야? 아니, 당신이 말한 대로 택배를 하든 치킨 배달을 하든 할 테니까 그만 좀 쪼아대. 집에서 당신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힘든 일을 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서 생각을 고친 거라고. 그래, 잘 생각했어. 몸 쓰는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다닐 때만큼 벌 수 있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택배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대. 알았어. 당신한테 돈 벌어다 줄 테니까 잔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집에서 놀고 먹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택배 일을 시작하는 날이 왔답니다. 회사에서 잘린 지 6개월 만에 출근하는 거라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당신 잘할 수 있지? 힘들어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버텨? 걱정하지 마, 어? 나 힘세고 머리 좋은 거 잊었어? 택배라는 것도 결국은 머리가 좋아야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한 몸 불사지르고 오겠어. 그럼 다녀올 테니까 오늘 저녁은 고기를 준비하도록 해. 알겠어.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해놓을게. 여보, 화이팅?
남편이 출근하는 걸 확인하고 아들과 딸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의 사무실로 출근해 주문이 들어온 옷을 포장하고 발송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대박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잘 되는 정도여서 10년 넘게 운영 중이었어요. 직원 하나 쓰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작업해야 해서 늘 피로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그날은 남편이 첫 출근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아주 좋아서 일이 힘든지도 모르고 재밌게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일했어요. 저는 남편 저녁상을 차려주려고 서둘러 일을 끝내고 유치원에 들러 아들, 딸을 하원시키고 장을 봤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퇴근했더라고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당신 왔어? 오늘 불고기 해주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네? 오늘 어땠어? 일은 할만해? 힘들진 않았어? 아니, 할만하지 못하고 더럽게 힘들어. 당신은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들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야지. 안 괜찮은데 거짓말을 하라고? 몰라. 나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도망 나왔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집어치우기로 했어.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성을 높이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있어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윽고 식탁에 차려진 불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 남편을 보자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밥 먹는 것까지 뭐라 할 수 없으니 애들을 재우고 한 소리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니 당신 어떻게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도망 나올 수가 있어?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뭐가 됐든 참고 일할 줄 알아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고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 그럼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한심한 거야?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일할 거냐고. 나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이 힘들단 말이야. 당장 적금도 깨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일 모레부터 배달대행 하기로 했어.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지. 젊었을 적 오토바이를 꽤나 탔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일은 그냥 묻어둬. 그리고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남편 길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이게 뭐 하는 거냐? 남편이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는지 바로 배달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어서 잔소리를 멈추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이는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고작 한 개 배달을 하고 때려치웠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치킨 하나 배달하고 집으로 도망왔대요. 이러니 제가 속이 괜찮겠습니까? 저는 다시 남편을 붙들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다닌 거야? 거기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어? 대기업을 다녀봤으면 사회생활에 힘든 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대기업은 허리 아프고 위험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버틴 거지. 여보, 나는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냥 계속 이력서를 넣어서 어디 한 군데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난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봐. 이제 정말 지친다 지쳐. 당신 마음대로 해. 이젠 나도 잔소리하기 지친다고. 저는 남편과 한마디만 더 섞었다간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어떻게 할지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제 할 일이나 신경 쓰기로 했죠. 그런데 제 남편이 뭔가를 결심했는지 그동안 집에서 먹고 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 청소와 살림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딸을 직접 데리고 왔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당신은 일하고 나는 놀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취직할 때까지는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할게. 아이들 챙기는 것도 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해. 이 말이 좋아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습니다. 빨리 취직하지 못하는 걸 알아차려서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어쨌든 제가 힘을 덜 들일 수 있었으니 일단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좀 도와줘. 그동안 나 혼자 힘들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살림과 아이들 케어만 해줘도 내 몸은 가뿐하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도 없고 끈기도 없어서 이 모양이야. 실망시켜서 미안해. 남편이 풀이 죽은 모습을 보자 그동안 잔소리했던 게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당신 스트레스가 심했지? 천천히 집안일 하면서 회사를 알아보도록 해.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그러자 남편은 배시시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바로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그이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는데 그래도 애쓴 게 보여서 맛있게 먹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살림을 시작한 남편은 어설프던 실력에서 점점 늘어갔어요. 요리와 청소, 빨래, 아이들 픽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직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미소를 보이며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연신했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한 달이 더 지났는데 그이는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안일만 하고 지냈답니다. 남편이 잘해 보이려고 노력한 건 알겠는데 당장 돈을 벌고 있지 않았으니 그 집은 고스란히 제가 모두 짊어져야 했고 사무실을 나가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했답니다. 돌파구를 남편에게서 찾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제 사업을 더 키워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여자옷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남자옷까지 매입해 팔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서서히 우상향을 타며 남자옷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자옷도 이전보다 더 잘 팔리고 있었어요. 매출이 늘어난 덕분에 제가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고 가정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했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리라 믿고 돈 버는 것에만 치중했죠. 그렇게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퇴근해 집에 가면 밤 11시에서 자정이 가까웠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늦네? 일이 많아진 거야? 매출이 늘어서 할 일이 많네. 남자옷까지 팔고 있으니 몸이 나만하지 않는다고. 그거 잘됐다. 그럼 난 당신만 믿고 살림만 해도 되겠지? 뭐라고? 당신 취직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야? 아무래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내 체질이 맞는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취직할 때까지 이렇게 주부로 살면 안 될까? 어? 내 적성이 딱 맞는다고. 요즘 인생 사는 재미를 느낀단 말이야. 저는 제가 왜 매출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기분 나빠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고 잔소리를 한다 해서 취직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살림 열심히 해. 지금까지 살림한 거 보면 소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살자. 그렇다고 평생 주부로 살면 안 된다. 일자리는 계속 알아봐야 한다고. 당연하지. 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당장 뛰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그리고 여보, 앞으로는 생활비를 따로 주면 안 될까? 내가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알았어. 생활비랑 용돈도 얹어서 줄 테니까 아껴서 써. 용돈까지. 고마워 여보. 그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여자 향수 냄새인데 당신 혹시 바람 피우니? 뭐라고? 내가 바람을 왜 피워? 여보, 내가 잘생긴 건 알겠는데 내 꼴을 봐라.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가 누구랑 바람을 피우겠어. 아무래도 오늘 장을 보러 가서 아줌마들 사이로 오가다 보니 거기서 냄새가 뱄나 보네. 괜한 오해하지 말고 얼른 씻고 와. 진짜 시장 갔다가 배워온 거지? 그렇다니까. 제발 남편 말 좀 믿어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오해한 것 같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은 쉽게 거두고 말았습니다. 쇼핑몰의 매출은 점점 더 올라 이전보다 2배가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할 일도 태산이었죠. 마음 같아선 직원을 뽑고 싶은데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제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늦어졌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보며 지냈습니다. 보통 가장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그랬죠.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에게 흰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이도 나름대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 칭찬만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친정이 7남매인데 회의할 일이 있다고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답니다. 저는 홀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본론으로 넘어가자 다들 표정들이 진지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너무 심해지셔서 누군가 모시거나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들 의견을 제시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가정이 있으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오빠들마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자 화가 나더라고요. 또한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남매들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모셔가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상황을 전하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글쎄 무조건 모시고 오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모시자. 아니, 내가 모실게. 돈도 못 벌고 한심해서 당신한테 면이 안 섰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 어? 그런데 형제들 다들 너무하네. 치매 걸린 장모님을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하고 말이야. 여하튼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올라와. 여보, 진심이야? 정말 괜찮겠어? 엄마 상태가 매우 심하셔. 당신 얼굴은커녕 내 얼굴도 못 알아보신다고. 당신이 곁에 있으면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정말 자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살펴드리면 호전되실 거야. 나 자신 있으니까 믿어봐. 저는 그이에게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훌쩍거렸고 이내 남매들에게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으르렁댔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친정엄마까지 함께해서 5식구가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치매 걸린 할머니를 무서워했어요.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거칠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럴만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굉장히 상냥하고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장모님, 식사를 하셔야 약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세요. 싫어, 이 아저씨야. 생긴 건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어디서 수작을 부려? 수작이라뇨. 저 장모님 사위입니다. 어서 하세요. 너나 처먹어라, 이 기생오라비야. 밥이 먹기 싫었던 엄마는 급기야 남편이 들고 있는 수저를 손으로 쳐냈습니다. 그런데도 그이는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다시 엄마의 식사를 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했던 날들이 후회로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많이 믿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일터에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남편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일이 바빠지고는 아이들이 거의 자는 것만 봐서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옆으로 키를 재보곤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 방에 들어가 편하게 주무시는지 확인했는데 남편의 보살핌 덕분에 세상 모르고 잘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생활비도 올려주고 용돈도 2배로 올려주었답니다. 여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줘, 백수한테. 백수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고.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하는 걸 아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어. 아니야, 당신은 받을 자격 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아둬. 대신 우리 엄마 더 잘 모셔줘야 돼. 고마워.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당신 말이 아니게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해, 여보. 아니야, 미안해할 사람은 나야. 당신이 우리 엄마 모시는 거 보고 많이 느꼈어. 당신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한테 돈 벌어오라고 보채던 거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잘린 것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할 테니까 가정을 잘 돌봐줘.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힘이 닿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집안일에 신경을 거두라고. 저희 부부는 모처럼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음까지 나누는 기분이 들자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한편 제 사업도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문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일을 이어갔다니까요. 고생한 만큼 성과가 이뤄지니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월말쯤 되자 바쁜 일을 모두 마치고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가본 게 몇 달 만의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밥을 먹었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외할머니를 무서워하는지 눈치를 보며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엄마 옆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은 엄마 시중 들지 마. 내가 엄마 옆에서 자도록 할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야. 장모님이 난폭한 행동을 하시면 당신이 힘들어질 거야. 내가 거실에서 자면서 눈치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당신이야말로 방에 가서 푹 자. 아니라니까. 당신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딸내미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 오늘은 효도 좀 해야겠어. 그리고 엄마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정신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당신 마음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날 깨워야 돼. 그이는 끝까지 고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윽고 친정엄마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같이 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엄마가 화를 내셨답니다. 색시,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당장 내 방에서 꺼져. 엄마, 나 엄마 넷째 딸이야.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손잡고 자도록 해요. 그럼 너도 저 아저씨 마누라야? 누구? 엄마 사위? 그래요. 저기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 아저씨 마누라가 나야. 이제 됐어? 색시가 또 바뀌었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색시가 또 바뀌었다고? 그래 이년아. 저 아저씨는 매일 색시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네 애미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불쌍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색시가 바뀐다니? 자세히 좀 말해봐. 건너방 아저씨 색시가 매일 바뀐다. 엄마가 치매가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지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턴 가끔 남편에게서 나는 여자 향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이는 시장에서 배워왔다고 전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섹시 얼굴이 매일 달라졌구나. 그럼 그 여자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아, 진짜.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알지. 꼬맹이들 유치원 보내면 몇 시간 있다가 섹시가 들어온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엄마의 말은 진실 같았습니다. 흥분이 되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말이야. 색시가 매일 바뀌는 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 이를테면 엄마를 괴롭히거나 아야하게 한다거나 말이야. 저 아저씨 매일 날 괴롭혀. 밥 안 먹으면 소리 지르고 억지로 밥을 먹인다니까. 또 아저씨 말 안 들으면 머리끄댕이 잡힌다. 소리 지르고 욕도 많이 해. 머리끄댕이? 욕설? 그게 사실이야? 엄마는 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고 하품을 길게 하고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남편을 의심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엄마가 헛소리 한다고 말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 전재상가를 찾아가 초소형 카메라를 손에 넣게 되었어요. 카메라는 안방과 엄마 방, 그리고 주방에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버려뒀다가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일주일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잠 한숨 못 잔 날들이었답니다.
그래도 시계는 돌아갔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저는 카메라를 수거해 다음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확인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틀었답니다.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가자 저희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음성까지 녹음이 되어 다 들렸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욕이었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빌며 피해 다녔고 그이는 스트레스를 풀려는 건지 끝까지 엄마를 잡으려고 뛰어다녔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했던 말처럼 머리채를 잡기도 했죠.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막대먹은 짓에 분노가 차올랐고 불쌍한 엄마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리고 당시 영상을 재생했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혼자 거실을 걸어다니다가 초인종이 울리자 불이 나게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왔어? 자기 오기만을 기가 빠지게 기다렸단 말이야. 어서 이 오빠를 안아달라고. 남편과 상간녀는 신발장 앞에서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오빠 잘 있었어? 우리 일주일 만이지. 그런데 난 여기 올 때마다 겁이 나. 오빠 마누라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큰일이잖아. 아이, 그건 걱정 마. 내 마누라는 일하느라 바빠서 이 시간에는 절대 집에 오지 않아. 애들도 다 유치원에 보내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그럼 치매 할머니만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지난번에 빗자루 들고 난리치는 바람에 무서워서 혼났다니깐. 할망구가 노망나면 원래 다 그렇게 난폭한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할망구 교육을 잘 시켜놨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응? 자,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차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네요.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두 손이 너무 떨려서 영상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결국 남아있는 영상을 전부 다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엄마의 말처럼 요일마다 다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며 혼자 사무실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이고 뭐고 손에 잡히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남편의 실체가 담긴 영상을 보았으니 더는 제 남편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을 내린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여줬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집중해서 보며 수첩에 이것저것 자세하게 적더군요. 변호사는 영상 전부를 돌려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야, 아주 기가 막히네요. 장모님 확대에 바람 피우는 여자가 여럿이고 바람 장소가 집이라니. 이거 아주 종합 쓰레기 세트네요. 말이 혼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인데요, 뭘. 어쨌든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 당연히 남편분이 알거지 되는 건 물론이고 장모님 학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제야 남편 놈을 개박살 준비가 끝났어요.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테니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죠.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나오는 건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대신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 친한 친구 둘에게 연락해 포장 작업을 부탁했어요. 나머지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할 수 있어서 엄마의 곁을 지키기로 했죠. 이윽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집에 뭐 두고 간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 오늘부터는 집에서 일할 거야. 엄마 옆에 내가 있을 거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그이는 제 말을 듣자 눈을 크게 뜨며 놀랐고 잠시 후 누군가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답니다. 저는 누군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오늘 제 집에서 바람 피울 여자한테 했겠죠. 이미 남편이 더럽고 추악한 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이에게 곧 벌을 내릴 것이니
상관하지 않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는 여전히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또 색시가 왔느냐며 잠깐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저는 노트북으로 일하며 틈날 때마다 엄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살았을 때 추억을 하나씩 꺼내서 들려드렸죠. 그렇게 하면 기억이 돌아와 저를 안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뭔가 꺼림칙해서 바로 달려나갔죠. 그런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빠, 나왔어.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 에어컨 좀 틀어주라. 저와 눈이 마주친 상간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야, 대단하다. 아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네. 기가 차는구만. 그래, 네가 찾는 오빠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 봐. 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실례했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등을 돌리고 나가려는데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이년아, 잘못 오긴 뭘 잘못아. 너네 남편이랑 놀려고 온 거잖아. 이거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낮잠을 자다가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다 알아. 설명할 필요 없어. 인연은 월요일마다 오는 년이잖아. 맞지?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 남편 놈은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이내 포기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야, 너는 내가 아까 오지 말라고 전화했잖아. 그런데 왜 왔어, 씨. 오빠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 괜히 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이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놔줘요. 내 머리카락 다 뽑히겠다고요. 여보, 저 여자는 그만 놓아주지 그래? 보내주고 얘기하자고. 그럴까? 어차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놔주고 법원에서나 보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고 머리채를 놓아주자 상간녀가 겸손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저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위자료를 물어드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오빠가 먼저 저를 꼬신 거니까 오빠랑 해결하시라고요. 싫다 이년아. 내 남편이랑 즐길 때는 좋았지,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하긴 걸레 같은 년이 생각이라는 걸 하겠어? 머리가 텅텅 비었으니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왔겠지. 뭐? 걸레? 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받아줄 것이지. 어디서 그때 막말을 해. 니년 면상이랑 꼬락서니를 보니까 오빠가 왜 바람을 피우는 줄 알겠다. 씹다 버린 개뼈다귀 같이 생겨먹었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도 제 뺨을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드는데 남편놈이 제 손목을 잡아챘답니다. 여보, 그만하지, 응?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잘리자 잡아먹을 기세로 날 몰아붙였고 재취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매번 눈치 주고 무시했어. 그래서 홧김에 바람을 피운 거라고.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진정하란 말이야.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뭐 바람을 피운 이유가 내 잔소리 때문이라고? 핑계댈 게 없어서 나를 탓하니?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반대손으로 따귀를 날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또 제 손목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저를 제압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방의 문이 열리면서 친정엄마가 달려나왔습니다. 이놈,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다. 엄마는 저희를 향해 달려오더니 제 두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중요 부위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뒤집고 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입에서는 개거품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이어서 엄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머리카락 한 움큼을 뽑아버렸답니다. 엄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윤정아, 엄마야, 돌아왔다. 이것들 오늘 개박살을 내버리고 말겠어. 내 딸 가슴에 못 박는 것들은
이 엄마의 손으로 아작을 내버릴 거라고. 엄마는 자빠져 있는 두 년놈을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내가 정신만 있었으면 진작에 밟아버렸을 텐데. 아유, 분해. 엄마 괜찮아? 어떻게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야 내 딸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덕분이지.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려고 무진장했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안겨 어린아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내쫓고 남편은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에?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면은 앞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박서방,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세상 남자들이 자네처럼 요일마다 여자를 바꿔가며 바람을 피우진 않아. 그리고 치매 걸린 장모를 학대하지 않는다고. 너 같은 개차반이 내 딸의 남편이라는 게 몸서리 찌게 화가 나. 엄마, 그만해. 화를 낼수록 엄마만 손해야. 침착하게 있으라고. 그나저나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지? 여보, 뭐가 오기로 했어? 그게 뭔데? 있어. 그게 와야 당신을 내쫓을 수 있거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퀵서비스 아저씨가 서류 봉투를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바로 이거. 당신이 주소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잠시 머물게 한 거야. 받아, 나의 선물이야. 이게 뭐야? 그건 이혼 초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꺼져. 이제 네 인생은 끝이야.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이혼이라니. 내가 이렇게 사정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그래, 네 발로 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데려갈 사람들이 곧 들어올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노인 학대죄로 제 남편을 체포했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네. 너 다신 애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어? 그이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노인 학대죄로 구속이 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재판을 받아야 해서 법원을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위자료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게다가 남편의 재질이 너무 추악해서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출소해도 저희 애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복수는 모두 끝이 났고 상간녀 6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었으니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친정엄마를 모신 채 말이죠. 그리고 쇼핑몰 사업 역시 조금 더 크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셋을 뽑고 사무실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죠.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었답니다. 큰일을 겪고 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정신력을 겸비해서 그런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 치매가 심한 엄마의 딸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업가로 살고 있답니다. 제 전남편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정말 부하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